내용에 따르면 그 직장 선호도 1위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고 대기업보다도 높죠. 근데 실제로 어쨌든 선호도에서는 어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기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대기업보다 더 힘듭니다. 기업 수가 제한돼 있고 지원하는 수는 많고 그래서 경쟁률이 대기업보다도 높은데 중요한 거는 최선을 다해서만 합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도 좀 굳은데 오늘 이렇게 특강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커리어 연구소 임호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공기업 어떤 채용 환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어떤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그 직장 선호도 1위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고 대기업보다도 높죠. 근데 실제로 지원하는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데 어쨌든 선호도에서는 어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공기업이 인기가 좋으냐? 보면은 일단은 연봉하고 복지 측면에서 그게 이제 대기업 수준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통계를 보니까 공기업 전체 그 연봉 수준이 평균이 한 3,500 정도다 이런 통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5,000이 넘는 공기업도 한 두 군데 정도, 그 다음에 한 12 정도가 보니까 한 4,500 정도 이런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얼추 대기업에 근접하는 이런 수준인 것 같아요. 대기업은 비교적 그 성과급 체계가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서 이 기준 연봉에다가 성과급까지 포함하면은 이 공기업보다는 좀 높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준만 따지게 되면 공기업하고 거의 좀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이 일반적인 명칭은 공공기관이 맞습니다. 공공기관. 그래서 그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자 또는 재정 지원으로 설립돼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고 기획재정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개수는 338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29만 8천 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의 어떤 그 분류 기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시장 어떤 돈을 버는 이런 쪽의 공기업과 관련된 게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에는 시장형, 준시장형이 있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2조 이상, 그다음에 전체 매출의 85% 이상이 자체적으로 매출이 나는 곳. 이렇게 해서 한 15군데 있는데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인천공항공사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시장형이고요. 준시장은 자체 수입이 그 총 수입의 50% 이상, 그다음에 80% 미만 이런 쪽이죠. 그런 쪽인데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철도공사, 그다음에 도로공사, 마사회, 토지주택공사 이런 부분들이 준시장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17년도 9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어쨌든 2022년도에 그 각 지역에 있는 그 공공기관은 채용할 때 30%를
지역 인재로 채워야 됩니다. 예. 이게 과거에는 지역 인재는 10%이 권장 사항이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30%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 채워야 되고 올해는 18%입니다. 18% 채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채용하는 방식은 채용 할당제가 아니라 채용 목표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100명을 뽑으면 할당제다 그러면 18명을 지역 인재로 뽑고 82명을 나머지 쪽에서 뽑아야 되는 게 딱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채용 목표제는 지역 인재 출신자들한테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뭐 기업마다 다른데 어떤 쪽에서는 서류 전형 때 가점을 주고 필기에도 가점을 주고 면접에도 가점을 주는 이런 쪽의 기업도 있고 아니면 서류에서만 가점을 주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인재해서 가점을 주어서 최종 면접까지 딱 나왔는데 그래서 성적순으로 100일을 딱 잘랐는데 보니까 지역 인재가 13명밖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5명이 모자라죠. 그러면은 그 5명을 추가로 뽑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5명을 뽑고 지역 인재는 18명을 이렇게 충원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이 채용 목표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석박사급 이런 쪽의 전문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뽑는데 5명 이하 이런 쪽은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 채용인데 지역의 기준은 현재로서는 광역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광역시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그 보신 거에 보면 전남하고 광주는 묶여져 있죠. 네, 거기는 전라남도하고 광주광역시가 야 우리는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는 묶여져 있어요. 근데 울산하고 경상남도 이런 쪽에서는 경상남도에서 같이 하자 그러니까 울산이 싫어. 나는 우리는 우리만 할 거야. 왜? 합치면 좀 자기네한테 뭐 기회가 덜 올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기준은 광역 시도 단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경북은 2016년도에 합쳤어요. 여기 합쳐가 있고 나머지 이런 쪽은 합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 취지가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서울 지방 간 불균형 해소에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은 지역 인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공기업 뽑을 때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니까 나는 서울 소재 지역 인재로 뽑히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서울 수도권은 지역 인재 기준에 들어가지 않고 전국권으로 그냥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인재 학교 기준은 최종 졸업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를 뭐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는데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왔어요. 그랬을 때 강원도에 있는 공기업에 갈 경우에 지역 인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로 가면 되죠. 고등학교 뽑는 데 가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공기업도 보면 고졸 그다음에 그 전문 학사나 일반 학사 이렇게 묶어서 뽑죠. 그래서 최종 학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뽑을 때는 고등학교가 어느 지역이냐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대학교에 준하는 이런 쪽의 학력에 관계되는 쪽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대학교가 어디냐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그 취업 시장에 그런 얘기 많이 돌아왔어요. 야 강원도나 울산 같은 데는 대학교 한 3, 4학년 때 저쪽 울산으로 편입을 가면 좀 좋을 수도 있겠다. 서울에서 그 박태지게 경영하지 말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게 그 공공기관 그 지역 인재 기준이고요. 실제 요게 이제 그 통계를 보면 뭐 부산, 대구가 좀 높은 편이고요. 울산 같은 데가 오히려 가장 적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이거는 올해부터 작년 하반기에 그 이 의무 사항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어쨌든 한 그래도 18%는 아마 뽑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분포를 나타낼 거고요. 이때는
의무가 아니고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채용 계획,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은 1월 달에 발표된 걸로 보면 약 한 2만 3천 명 정도 이렇게 채용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사원이나 뭐 임원들 이런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8천 명 정도 뽑을 거다. 이런 채용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채용 규모를 보면 제일 많이 뽑는 게 철도공사 1,600명이고요. 한전 1,586명, 국민건강공단 1,27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약 한 200명 이상 뽑는 데를 보니까 한 28개 정도가 200명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11군데가 병원이에요. 병원. 그래서 병원 행정 쪽에 지원하는 친구들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에는 어떤 능력 중심의 채용을 가는 데 있어서 한 방법론이 있는 겁니다. 이 방법론이고 어떤 내용이냐? 채용 과정, 특히 서류 전형하고 면접에서 어떤 편견이 개입되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발생할 수 있는 출신, 가족 관계, 학력, 외모 이런 거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에 출신 지역, 가족, 신체적 조건, 사진 이런 거, 학력 이런 거 기술을 하는 내용들이 다 거의 다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면접에서도 이런 거를 묻지 못하게 돼 있고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서류 전형과 면접에서 어떤 편견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라. 그렇게 해서 진행해라. 이런 내용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공기업 면접위원 이렇게 가면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공기업은 이름조차도 안 주는 공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F121번, 재무직무를 지원한 F121번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이름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전공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올 때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는데 왜 이걸 못 찍게 하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4.5 만점에 4.2를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좀 무기로 삼아야 되는데 왜 학점을 못 찍게 하냐. 또 이런 쪽에서 오히려 이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의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점 같은 경우에 제가 한 과장 팀장 때만 해도 학점이 어떤 그 학생이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성실하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할 때 그 기준으로 학점을 활용했어요. 학점을 활용해가지고 4.5 만점에 4.2는 만점, 4.0에서 4.2는 90%, 그다음에 3.5에서 4.0은 70%, 그다음에 3.0에서 3.5는 60%. 이렇게 차등을 줘서 했는데 저도 해보니까 막말로에서 3.5하고 4.2하고 회사에서 일해보니까 일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차이 없더라.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일반 기업들은 학점 얼마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만 하고 있죠. 그래서 커트라인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아주 좀 일부만 아마 학점을 이렇게 구간을 둬서 차별화된 이런 쪽에 아마 점수를 반영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세부 채용 프로세스별로 한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사 지원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 사항하고 교육 사항. 교육은 학교에서 공부한 거 아니면
그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한 거 이런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서류 전형에 보면 이 교육 이수 과목 이런 걸 가지고 서류 전형에서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개 적어라, 10개 적어라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이 직무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과목이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많이 적는 게 좋습니다. 예, 제한이 없다 그러면 많이 적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자격증 적는 난이 있고 경험 또는 경력. 뭐 이거 다 알죠. 경력은 돈 받고 한 거, 경험은 그냥 뭐 경력은 정식으로 회사에 취업해서 정사원으로서 했거나 아니면 계약직이지만 정규 사원에 준하는 이런 쪽에 한 내용이 경력이고요. 경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턴,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경험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경험, 경력 기술서에서 어디서 근무할 때 어떤 일을 했고 그때 어떤 영향을 발휘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 이런 내용을 적으라는 쪽으로 해서 경험, 경력 기술서를 요구하는 데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대신에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또 올해 좀 상반기에 나온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채용 공고 몇 가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본적으로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공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여기도 나왔지만 그 배전, 송변전 이런 쪽은 이러이러한 쪽에 전공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행정 쪽에 그 인문사회계는 전공을 별도로 표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공계 쪽 같은 경우에 토목, 건축,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런 쪽이라 그러면 무슨 전공 해서 그 전공을 이수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공계는 이런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고요. 보니까 여기도 지원 자격에 외국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700점 이런 게 있고요. 보니까 거의 700점인 것 같아요. 공기업의 채용 자격의 영어. 그래서 왜 영어를 이렇게 중요하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지원 자격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는. 그다음에 이제 서류 전형 한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100점, 자격증 가점 20점 이렇게 해요. 자기소개서는 적분만 판단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소개서가 평가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외국어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서류 전형에 통과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0배수잖아요. 근데 200명 지원, 200배수가 지원했어요. 그러면 반 떨어지죠?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요소가 뭐예요? 외국어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영어에 710점 이거 가지고 한전 지원하면 가당 안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서류 전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이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적합, 부적합 이걸로만 판단이 되는지 적합, 부적합만 판단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대기업에서 자기소개에 썼듯이 그 정도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필기 시험 준비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자격증은 보니까 크말, 1급, 한국사, 국어 세 가지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따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대 그 한전 자기네 인턴한 경력을 우대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필기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에서 공통 세 가지에다가 사무행정 같은 경우에는 자원관리, 정보관리인데 여기는 전공시험 안 보죠. 직무 그 수행 능력 시험 안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건 직업 기초 능력만 보고요. 그다음에 1차 직무 면접에서는 직무 면접 점수하고 직업 기초 능력 이렇게 해서 가고 2차는 인성 조직 적합도 평가 이런 부분으로 한국전력은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기 전형으로 가겠습니다. 필기는 뭐 아까 보셨지만 직업 기초 능력, 직무 수행 능력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직업 기초는 모든 공기업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아까 봤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안 하는 데는 없죠.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기업에 따라서 정보 능력이라든지 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 세 분야는 빠삭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시중에 나가서 뭐 NCS 관련된 책들 사서 필기 시험 준비하죠. 보니까 오래 하는 친구는 6개월까지도 해요. 6개월까지 하고 뭐 그다음에 짧게 하는 친구들은 뭐 한 달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계속해도 좀 풀어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은 NCS에서 면접은 이게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 실무, 2차 임원 최종 면접 이렇게 나누는데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 PT 면접이에요. PT 면접인데 보통은 주제가 비즈니스 케이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업이라든지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주제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일반 시사 문제 뭐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유형도 문제 해결형일 수 있고 의사결정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의사결정은 우리 회사의 CSV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은 문제 해결력이다 그러면 현황이 어떻고 지금 문제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다.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각 문제별로 원인을 따져 들어갑니다. 따져 들어가면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도 핵심 원인이 있고 또 그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런 쪽의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되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 방안을 갖다가 도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해결 방안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해결 방안도 실시하게 용이하냐, 그다음에 이걸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시간은 어느 정도, 이런 걸 고려해서 이 해결 방안을 평가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그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이런 논리로 이 문제 해결형은 구조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주제 주고 뭐 20분, 30분 동안 이렇게 정리하게 하죠. 그리고 발표 5분 하고 Q&A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현황이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원인이 뭐고 해결 방안이 뭐다, 이런 논리적으로 해서 그 내용을 핵심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그걸 발표하는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형은 뭐 기납법으로 가느냐 인약법으로 가느냐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렇게 가야 된다. 왜? 이렇게 가면은 이제 기납법이 되는 거고, 연영법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런 걸 고려해야 돼서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연영법인데 주로 이 기납법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게 PT인데 제가 이렇게 PT 면접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가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말 뜨듬뜨듬 해도 좋은데 컨텐츠가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일하기 좋은 직장, 기업 만들기,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러면 보통 그레이트 워크플레이스의 3가지 요소가 나오죠. 트러스트, 프라이드, 펀, 이 3가지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트러스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프라이드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펀 쪽의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 3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냥 펀 이야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밥 먹어야 되고 동호회 잘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그 야유회 잘 가야 되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 조리 있게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3분의 1밖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우선 컨텐츠 퀄리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토론. 똑같아요. 이것도 뭐 회사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사 문제 뭐 이런 부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형제 폐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일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A 해야 되냐 B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방식도 찬반이냐 그냥 토론이냐 뭐 최저임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의해봐라 이거는 거는 그냥 자유 토론이죠. 근데 뭐 예를 들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는 찬반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주의해야 될 거는 찬반 모두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막 이런 쪽인데 너는 반대쪽에 그 속해서 그런 쪽의 의견을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경청의 자세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라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적성은 오케이나 공격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필기 같은 거 하면서 그 다른 파트 쪽 상대방의 의견 같은 것들을 갖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걸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게 토론의 성자를 가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성적으로 주장하고 교환해서 합리적 결론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왜? 회사 들어가면 어떤 사안을 놓고 그 부서 간에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의 어떤 윈윈하는 이런 쪽으로 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막 자기 주장만 하고 이렇게 하면 결론이 안 나. 제대로 결론이 난다. 근데 의외로 회사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감안해서 이 친구가 그런 쪽에서 얼마만큼 좀 플렉시블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는지 그다음에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 얼마나 좀 예의 있고 이런 쪽으로 반응을 하는지 이런 두루두루한 걸 갖다 다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고요. 준비는 논지가 다른 신문 2개 보는 거 좋다. 그래서 그냥 한겨레하고 조선일보 2가지 다 보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서 다른 논지의 글. 그래서 뭐 이 학자는 지금 좋다고 이야기하고 이 학자는 나쁘다 이야기했을 때 그 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왜 어떤 의견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팩트를 파악하게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찬성, 반대 의견, 그다음에 내 의견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뭐 채용 전문 사이트에서 보면 뭐 2주의 시사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릴리스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은 뭐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꾸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슈가 되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사안 이런 부분들은 A4지에 한 반 장 정도는 팩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내 의견 이렇게 해서 한 주제에 한 A4지 한 장 정도로 정리를 해서 차곡차곡 좀 쌓아놨다가 나중에 뭐 PT나 집단 토의 이런 거 한다 했을 때 그걸 한번 쭉 리뷰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경험 면접 뭐 이런 거 있죠. 뭐 리더로서 구성원들의 역할을 잘 배분함으로써 어떤 일을 잘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쪽에서 구성원들의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경험에 관한 거예요. 경험에 관한 질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런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런 질문하고 해서 이런 보통 표를 줍니다. 면접인들한테 이런 질문표를 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황 면접. 당신은 뭐 재무관리 담당자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냐? 이런 질문도 주고 기대되는 행동 이런 거 해가지고 평점 이런 거 해서 이것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줘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뭐 그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인재상 있죠, 인재상. 그래서 뭐 신뢰, 정지, 어떤 사안에서 그 남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뭐 일을 제대로 이렇게 성취한 사례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인재상의 뭐 핵심, 뭐 그다음에 도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도전적인 경험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거. 그래서 인재상에서 나온 키워드 그런 부분들이 이 경험의 주제로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의 그 항목들 있죠. 그 중에서 주로 경험에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근데 자기소개서 쓴 거 또 이야기해도 돼요? 뭐 그렇기도 하는데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정 없으면 그거 해도 되고 뭐 다른 거 준비할 게 있으면 자기소개서 말고 다른 거 준비해도 됩니다. 어떤 때는 자기소개서에 적은 거 말고 다른 거 저기 경험사례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면접위원이 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내용도 이 면접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례도 한 개 정도는 더 준비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임원 면접. 그래서 보면 뭐 기출문제, 한국전력 뭐 이런 쪽에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직무 지원했는데 뭐 본인이 뭐 이런 쪽에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뭐 특별히 제일 관심 있는 사업이 어디예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직무. 우리 회사에서 이 직무를 하게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어떤 과제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이런 거 묻기도 합니다. 이 직무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인사다 그러면 요즘 그 근로시간 단축, 노동생산성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이런 거 묻기도 하고요. 재무다 그러면 회계다 그러면 우리 회사 재무제표 보셨나요? 거기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 두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뭐 이런 것도 묻기도 합니다. 직무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입사 포부 뭐 그다음에 경험 및 상황. 아까 그 경험 상황이 1차에도 나오지만 2차에서도 간단한 거 이런 질문들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코멘터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사업 포부. 입사업 포부는 보통 뭐 한 10년 정도의 어떤 이 계획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해당 분야에서 특별히 어떤 전문가가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사업에서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어떤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말, 질문 이런 부분들. 이것도 사실은 좀 이거를 안 하는 기업은 없었어요. 제가 참여한 면접에서 항상 이 인물이 들어갔는데 어떤 친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질문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질문 대신에 뭐 입사의 의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피력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답은 없는데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입사에 대한 의지 열정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이런 것들이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제가 봤을 때 여한 경우에도 답이 1번 이상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면접 가서 1번 넘어가면 막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초에서 45초 이런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본인이 다 설명하려지 말고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딱 이야기하고 면접관이 그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또 그분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뭐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그 도입 배경부터 시작해가 쭉 설명을 해나가려고 그러면 면접위원이 됐습니다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내용만 한 40초 이런 범위 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목소리, 속도 뭐 이런 거 잘 맞추시는 거 필요하고
뭐 아이 컨택 질문하는 사람한테 한 70% 정도 주고 나머지 사람한테 30% 정도 이렇게 그 두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보통 공기업은 개별 질문은 없습니다. 쭉 주고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렇게 갑니다. 이번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요 질문에 요번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랬을 때 내 답 생각하는 것처럼 막 골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은 좀 보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타인이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듣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 쓸 때 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이런 말 무지 많이 써요. 실제로 많이 쓰더라고요. 안 좋습니다 이런 말. 잘못 알아듣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질문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줄임말, 신조어 이런 거 쓰는데 조심하자. 이런 게 면접시 주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기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대기업보다 더 힘듭니다. 기업 수가 제한돼 있고 지원하는 수는 많고 그래서 경쟁률이 대기업보다 더 높은데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이전에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최선을 다해서만 합격이 보장되지 않는다. 제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기업 어떤 취업 준비 요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이런 바람을 가지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